검은 먹구름이 창문 밖을 집어삼킬 듯이 일렁였고 거대한 기체는 거친 파도 위에 쪽배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사무장 한서윤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통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유니폼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냉철한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는 후배 승무원들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기내의 질서를 잡기 위한 지휘자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에게 비행은 낭만이 아닌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그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어본 적이 없는 노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종석의 분위기는 객실보다 더욱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장 강민혁은 레이더에 표시된 붉은 난기류 지대를 응시하며 조종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민혁의 표정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치와 데이터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며 수백 명의 목숨이 실린 거대한 기체를 폭풍우의 틈새로 정밀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웠으며 난기류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민혁은 하늘이 주는 시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기이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관제탑과의 교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등석 구역에서는 날씨보다 더 다루기 힘든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난기류로 인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한 중년 남성 승객이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무시한 채 고함을 지르며 신입 승무원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현장으로 다가가 겁에 질린 신입 승무원을 뒤로 물러나게 한 뒤 흥분한 승객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항공보안법을 언급하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기세로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모욕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고 결국 기세에 눌린 승객은 욕설을 중얼거리는 것을 멈추고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온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기체는 다시 한번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착륙 직전 불어닥친 측풍은 숙련된 조종사조차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였지만 민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세한 바람의 결까지 온몸으로 느끼며 엔진 출력을 조절했고 기체는 거짓말처럼 중심을 잡으며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마찰음과 함께 기내가 안정을 되찾자 승객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조종사를 향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며 꽉 조여매었던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완벽한 비행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독해 보였습니다.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브리핑 룸으로 돌아온 서윤은 온몸으로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던 그녀는 로비에서 마주친 민혁과 짧은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혁은 평소 말수가 적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비행 실력만큼은 사내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웠습니다. 두 사람은 철저히 직업적인 관계였고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타인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서윤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녀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는 예상대로 내일 있을 맞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가와의 혼담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는 서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승무원의 삶 뒤에 감춰진 빚더미와 가족의 굴레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혁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닌 인적이 드문 VIP 전용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차문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그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혁은 익숙하게 유니폼 상의를 벗어 비서에게 건네고 미리 준비된 맞춤 정장 재킷을 걸쳐 입었습니다. 유능한 조종사 강민혁의 눈빛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미린의 그룹의 후계자 강민혁의 차가운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회장님의 긴급 호출이라는 비서의 보고에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차 안에서 그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미린의 그룹 본사 건물의 꼭대기층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강민혁은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제복 대신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슈트를 입고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서 보여주었던 자유로움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기업가의 가면만이 굳건히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쌓인 서류 더미를 무심하게 넘기며 전략기획실 임원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그룹 내의 파벌 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늘 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민혁의 숙부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강진철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민혁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진철은 민혁이 조종사 일을 병행하는 것을 두고 그룹 경영에 소홀하다는 핑계로 이사회에서 끊임없이 그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숙부의 도발적인 언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번 분기 실적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기류는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참석한 임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강진철은 회의가 끝날 무렵 민혁에게 다가와 내일 있을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이번 정략 결혼이 민혁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상대방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들먹이며 민혁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꾸하며 숙부의 저급한 도발을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그룹을 지키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일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유는 낡은 빌라의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의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급격하게 기울어버렸고 집안 곳곳에는 차 앞 딱지가 붙을 위기에 처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내일 있을 상견례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번 결혼만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서유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 마치 자신을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쉼없이 비행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이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가의 자제라고 했지만 서윤에게 그는 단지 돈으로 자신을 사려는 오만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에 자신을 팔아넘겨야 한다는 비참함과 가족을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밤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뒷골목을 지나 서윤이 도착한 곳은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제즈바였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비행 스케줄이 없을 때마다 혼자 찾아와 복잡한 머리를 식히곤 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묵직한 색소폰 연주 소리와 함께 쌉싸름한 위스키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문드문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로 그녀는 구석진 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익숙한 바텐더에게 독한 칵테일 한 잔을 주문한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녀의 한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역시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앞에는 비어가는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혁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탓에 서로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고독과 피로감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잔을 들어 올리며 힘든 하루였냐고 나직하게 물었고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낯선 타인이라는 편안함 속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내일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 처지를 자주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숨 막히는 일인지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자신 또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운명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 때만 유일하게 자유를 느끼지만 땅에 내려오면 무거운 족쇄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그 본질적인 고통의 무게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재즈 선율이 절정에 달할 무렵 두 사람은 각자의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민혁은 서윤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 자신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고 서윤은 민혁에게 그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에게 건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기이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것이라 생각하며 서로의 연락처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짧은 목례를 남기고 다시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그녀가 떠난 빈자리를 잠시 응시하다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내일이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전쟁터로 돌아가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잠시나마 하나의 점으로 겹쳐졌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미린의 그룹 오너 일가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길을 따라 차가 들어서는 동안 한서윤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긴장한 탓인지 연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서윤에게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서윤에게 이 화려한 저택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꿈을 담보로 잡힌 감옥의 입구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선 서윤의 가족을 맞이한 것은 미린의 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강진철 부회장이었습니다. 앤티크 가구와 고가의 미술품으로 장식된 실내는 숨 막힐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듯 서윤을 훑어내렸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연신 굽실거리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예비 신랑이 들어섰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맞춤 슈트를 입은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동료이자 어젯밤 바에서 만났던 강민혁이었습니다. 민혁 역시 자리에 앉아 있는 맞선 상대가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항상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유니폼 차림이나 바에서의 지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꾸며진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당혹감과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서윤은 어젯밤 자신이 낯선 남자에게 털어놓았던 치부와 속마음이 낱낱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기분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조롱했다고 오해했고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두 사람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두 사람의 결합이 가져올 주가 상승과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서윤의 집안에 제공될 자금 지원 규모에 대해서만 논의했습니다. 강진철 부회장은 식사 도중 와인잔을 흔들며 서윤의 집안이 처한 재정적 위기를 교묘하게 언급하며 은근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서윤은 오히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부회장의 눈을 직시하며 차분하고 논리 정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의 좌중은 잠시 침묵했고 민혁은 그녀에게서 의외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른들의 권유로 두 사람은 저택 뒤편의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분수대 앞에 멈춰선 서윤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민혁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조종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노는 것이 재벌가의 취미냐며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가섰지만 서윤은 뒷걸음질 치며 그와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민혁은 이제 동료도 위로를 건네던 타인도 아닌 그저 경멸스러운 정략 결혼 상대일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자신 또한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맞지만 어젯밤의 대화와 비행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심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서윤에게 그의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결혼은 진행하겠지만 자신을 돈으로 산 물건 취급하지 말라고 차갑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쇼윈도 부부로서의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하겠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 교류는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하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민혁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을 날며 자유를 꿈꾸던 그녀의 날개가 꺾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혁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독주를 들이키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받았을 상처를 이해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녀를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감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강진철 부회장의 은밀한 사무실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며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혁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사가 아니라 평범한 승무원이 재벌가 후계자를 유혹해 신분 상승을 노린다는 악의적인 스캔들 기사였습니다. 그는 민혁의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는 이번 결혼을 이용하여 조카를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 계획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사 제목은 붉은 글씨로 번뜩이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서윤은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의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뉴스포털 사이트를 켠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녀의 과거와 가족사까지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고 세상이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해 던진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들어선 순간 한서윤은 수백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을 동료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하거나 경멸 섞인 눈빛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악의적인 기사는 이미 사내 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 공세 속에서도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만을 응시하며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손끝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명예와 자부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객실 승무원 팀장실로 호출된 서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장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며 당분간 자숙할 것을 종용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해고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은 이것이 명백한 부당 대우라며 항변하려 했지만 팀장은 위선에서 내려온 지시라며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하늘 길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막혀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철저히 무력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파일럿 유니폼이 아닌 미린의 그룹 임원 배지가 달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등장만으로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팀장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민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좌중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한서윤 사무장에 대한 모든 부당한 처우와 근거 없는 낭설 유포자는 그룹 법무팀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사무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민혁의 행동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자신이 미린의 그룹의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강 기장의 정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혁은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전용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제야 민혁의 표정에서 냉기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과 미안함이 배어나왔습니다. 민혁은 운전석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 서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자신의 숙부인 강진철 부회장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은 비열한 지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고백을 들으며 그동안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재벌 후계자가 사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윤의 마음속에 있던 오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이 겪은 수모보다 민혁이 겪고 있을 배신감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비겁한 방법으로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혁은 서윤의 눈에서 꺼지지 않은 불꽃을 발견하고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민혁은 그룹 내부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언론 플레이의 배후를 추적하기로 했고, 서윤은 현장 승무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고발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가 가진 강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의 권력과 서윤의 현장 감각이 합쳐진다면 무너뜨리지 못할 벽은 없어 보였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도시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차 안은 두 사람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민혁은 서윤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그녀에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윤 역시 민혁에게 부디 무너지지 말고 버텨달라고 응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멀어지는 민혁의 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와의 결혼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운명적인 동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균형을 잡듯 그들은 이제 거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린의 그룹의 대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사회 임원들의 날선 공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강진철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이사들은 강민혁이 조종사 업무와 경영을 병행하는 것이 그룹의 리스크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표이사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냉철한 논리로 맞받아쳤으며 신규 항공기 도입 사업의 성공이 그룹의 미래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며칠 뒤 있을 신기종 시범 비행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의 카리스마의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지만 강진철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의 경납고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고 치명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진철의 신복인 정비팀장은 모두가 퇴근한 틈을 타 신기종 항공기의 핵심 제어 장치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시스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물리적인 유압 밸브를 미세하게 조작하여 비행 중 특정 고도에 도달했을 때 기체 결함이 발생하도록 세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을 넘어 조종사의 통제 불능 상태를 유도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려는 살인 계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진철은 조카를 제거하고 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승객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에서 물러나 있던 한서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후배 승무원들과 정비팀 지인들을 통해 공항 내부의 동향을 살피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베테랑 정비사들이 이번 시범 비행 점검에서 배제되고 외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오랜 비행 경험과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안구역 출입증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청소 용역 직원으로 위장하여 정비 경납고 사무실로 잠입하는 대담함을 감행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에서 서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정비 일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비행 제어 시스템 점검표에 찍힌 담당자의 서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퇴사한 것으로 처리된 직원의 서명이었고 점검 시간 또한 CCTV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사진으로 남기며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이 작은 단서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서윤은 숨을 죽이며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의 순찰이 지나간 후 가까스로 경납고를 빠져나온 서윤은 즉시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주총회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던 민혁은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에 피로가 싹 달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비기록 조작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의도적인 훼손 가능성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비행을 취소하고 정밀 조사를 지시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시범 비행 실패로 인한 주가 폭락과 경영권 방어 실패라는 강진철의 또 다른 덫에 걸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위험한 도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를 혼자 위험한 하늘로 보낼 수 없다며 자신 또한 그 비행에 탑승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객실에서의 돌발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석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베테랑 사무장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논리는 민혁조차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타당했습니다. 결국 민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탑승을 허락했고 두 사람은 생사를 건 비행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행 당일 새벽 활주로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거대한 신기종 항공기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서윤은 남들의 눈을 피해 브리핑룸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신뢰와 애틋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지상의 더러운 음모가 도사리는 하늘 위로 올라가야만 했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운명의 시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향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화려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이륙한 신형 항공기는 순조롭게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내에는 항공 관계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주요 주주들이 탑승하여 샴페인을 기울이며 미린의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에 앉은 강민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계기판의 미세한 바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한서윤이 가져온 정비기록 조작 증거를 떠올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비행하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순항고도에 진입했다며 안도했지만 민혁은 조종관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로 전환되려는 찰나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일제히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는 마치 거대한 손에 의해 내동댕이 쳐진 듯 급격하게 요동쳤고 부드럽게 돌아가던 엔진음은 거친 굉음으로 바뀌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메우며 기수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비행 제어 컴퓨터를 마비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혁은 즉시 자동 조종 모드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유압 시스템마저 응답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평화롭던 객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승객들의 비명과 깨지는 유리잔 소리가 뒤섞여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기체가 급강하하면서 발생한 중력 가속도로 인해 사람들의 몸이 붕 떴다가 좌석으로 처박혔고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통로로 뛰쳐나오려 할 때 한서윤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승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듯한 충격 속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안전벨트 착용과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승객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종석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는데 민혁은 굳어버린 조종관과 사투를 벌이며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민혁 홀로 거대한 쇳덩어리와 싸우며 추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고도계의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지상의 풍경이 점점 선명해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오직 뒤에 타고 있는 서윤과 승객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했고 그 절박함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조 동력을 가동하고 엔진의 출력을 비대칭으로 조절하며 기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최후의 도박을 시도했습니다. 기체가 산봉우리를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비켜나자 객실에서는 안도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윤은 부상당한 승객들을 살피는 와중에도 인터폰을 통해 조종석의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기계 경보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장님을 믿는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극한의 상황에 몰린 민혁에게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고 흐려져 가던 그의 의식을 다시금 명료하게 깨웠습니다. 민혁은 이를 악물고 수평을 유지하며 비상 착륙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자세를 잡은 비행기는 인근 공군 기지의 활주로를 향해 접근했지만 착륙 장치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비상 탈출을 권고했지만 이 고도에서 탈출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에 민혁은 동체 착륙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내 방송을 통해 곧 비상 착륙을 시도할 것이니 모두 충격에 대비하라고 알렸고 목소리 끝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승객들을 최대한 안전한 자세로 유도한 뒤 자신도 승무원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민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 누구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끔찍한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며 기체는 좌우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타이어 없이 백가죽으로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미끄러지는 비행기 안은 마치
믹서기 속에 들어온 듯한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혁은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기체가 전복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방향을 제어했고, 마침내 비행기는 활주로 끝자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듯 멈춰섰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기내에서 민혁은 피 묻은 손으로 엔진 정지 스위치를 내리고는 털썩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탐욕과 음모에 맞서 싸워 이긴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지고 승객들이 탈출하기 시작하자 서윤은 마지막 승객이 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기체 밖으로 나온 서윤은 활주로 저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민혁을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혁은 구급대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그 으름과 상처로 뒤범벅이 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함께 넘긴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정략 결혼의 파트너가 아니라 생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기적적인 비상 착륙 소식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사단이 즉각 파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블랙박스와 한서윤이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정비 기록 조작 증거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충격적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와 물리적인 파손 흔적은 단순한 기체 결함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인위적인 테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승객 전원을 구한 강민혁 기장의 영웅적인 활약과 침착하게 승객들을 통솔한 한서윤 사무장의 헌신을 대서특필했고, 두 사람을 비난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찬사와 존경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진철 부회장을 지목하자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미린의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며 사태를 관망하던 강진철은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조카를 제거하고 경영권을 독차지하려 했으나 자신의 탐욕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뉴스 화면을 통해 숙부의 몰락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룹의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강민혁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며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영 일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종관을 잡으며 현장의 감각을 잃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윤 또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 회사로 복귀하여 신입 승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노리고 재벌가에 접근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룹의 후계자와 생사를 함께하며 위기를 극복한 강인한 여성이자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제즈바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나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정략 결혼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신의 유일한 부기장이 되어달라고 말했고, 서윤은 눈물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얼마 후 미린의 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쇼윈도 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하객들만이 초대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예식이었습니다. 서유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민혁은 단상 아래까지 내려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한 달콤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지난날 겪었던 폭풍우와 시련들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민혁은 기장이 아닌 승객으로서 서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공간이자 사랑을 확인했던 무대였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고, 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난기류와 폭풍우가 닥쳐올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라는 가장 든든한 날개와 나침반이 있기에 어떤 시련도 함께 뚫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황금빛 노을 속으로 유유히 날아갔고 두 사람의 사랑은 저 높은 하늘처럼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센 바람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그 바람을 타고 그들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 재벌과 승무원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졌고, 미린의 그룹의 항공기는 오늘도 사랑과 꿈을 싣고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항로의 끝에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그렇게 땅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완벽한 결말을 맺었습니다.